안녕하세요. 명사들의 책 읽기 아나운서 유엘입니다. 어린이 교육은 공부하고 싶은 마음과 흥미를 북돋워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책을 등에 진 나귀를 기르는 꼴이 돼버린다. 프랑스의 사상가인 몽테뉴가 한 말이라고 합니다. 이 말을 전해드리면서 저도 맞아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오늘 명사들의 책 읽기에서는 교육에 관한 변화를 꿈꾸고 또 재미있고 행복하게 공부하는 법을 전하고 있는 분입니다. 또 책을 펴낸 저자이기도 한데요. 조우석 씨와 함께하죠.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조우석 씨를 간략히 소개를 해드리면 학부에서 경영학을 전공을 했고 그리고 대학원 과정을 서울대에서 하셨고요. 네. 또 우리가 뭐 꿈의 대학이다 하는 하버드 대학원 케네디 스쿨을 나오셨습니다. 정말 그 요즘 말하는 그 스펙, 학력이 화려한 분이에요. 요새는 뭐 많이들 많이 와 있으니까요. 예, 주변에서 이런 학력을 소개하면 어떤 평을 받습니까? 제가 원래 저 어렸을 때는 없었던 얘기인데 예. 전 한 번도 사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는데요. 그러니까 졸업하고 하와이에 잠깐 간 적이 있었는데 예. 거기서 만난 후배들이 오빠 같은 사람을 엄친아라고 한다라는 표현으로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예. 네. 근데 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계속 공부를 이제 경영학을 하다가 네. 이 대학원에서 특히 이제 하버드에서는 공공행정학을 하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뜻이 있었습니까? 그것에 관해서는 우발적 혹은 우연에 의해서 그렇게 갔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네. 원래는 제가 어렸을 때 원래의 꿈은 초등학교 선생님이었어요. 예. 왜냐하면 초등학교 때 이렇게 보면은 그 오후 햇살에 이렇게 들어오는 햇살 안에서 그 불의 옥잠, 어항 같은 것도 보면 기분이 좋고 예. 그냥 그땐 되게 순수한 마음들이 많아서 야, 이렇게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는 공간에서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다가 네. 한국 교육을 이렇게 뭐 하다 보니까 마음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걸 좀 바꿔보고 싶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혼자 초등학교 선생님이 돼서는 머리가 좀 커가면서 어렵다는 판단이 좀 섰었고요. 예. 그러다가 이제 좀 나이가 좀 들면서는 부모님께서는 이제 법대 아니면 의대를 원하셨는데 제가 어느 날 이렇게 정신을 차려보니까 그냥 이렇게 강물에 막 떠내려가고 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냥 제 생각은 하나도 없이 예. 부모님이 원하는 혹은 사회가 원하는 어떤 그러한 진로 속에서 이렇게 떠내려가고 있는 저를 발견하면서 이거 이상하다라는 의문을 제가 고등학교 때 갖기 시작을 했고요. 예. 그러던 와중에 제가 한 수험기를 하나 본 게 있는데 그 수험기에 경영학과를 가면 골라먹을 반찬이 많다라는 얘기. 네. 네가 정말 원하는 거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거라는 그 얘기 하나를 보고 그냥 경영학과에 갔었죠. 예. 그러다가 그것도 또 우발적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다가 네. 다시 이제 경영학 석사를 한국에서 마치고 그 다음에 교육학 사실 박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교육학 다시 그 교육 쪽으로 오겠다 이런 꿈이 또 좀 생긴 큰 거예요? 크들은 결국은 제 소명이 그쪽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으니까. 네. 그래서 다시 한번 교육학 박사를 준비하고 있는 와중에서 보통은 그 에세이 준비가 벌써 10월, 11월 달이면 많이 늦어요. 더군다나 이제 케네디 스쿨 같은 경우는 에세이가 5개에서 6개까지 내야 되는 좀 강도 높은 에세이를 많이 써야 되는데 네. 잘 아실 만한 분으로 전미 백악관 정책차관보 하셨던 강영우 박사님께서 네. 제 날짜도 아직 안 잊어먹네요. 10월 26일 날 오시더니 자네 꿈이 뭔가라고 물으셨어요. 그래서 제 꿈은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것입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그때 이제 박사님께서 3가지 질문을 하셨어요. 첫 번째, 자네 돈 있나? 라고 물으셨어요. 그런데 보통 학교 하나 이제 세우는데 물론 학교마다 다르지만 한 300억에서 400억 정도가 드는 거를 제가 자료를 본 적이 있었고요. 예. 박사님께 그 돈은 지금 없습니다. 라고 네. 말씀을 드렸고요. 20대가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30대였습니다. 근데 30대 때요? 네네. 그래서, 워낙 동안이셔서 제가 아니, 오해했군요.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또 두 번째 물었던 게 자네 백 있나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예. 무슨 말씀이세요, 박사님? 그랬더니 자네를 이렇게 후원해주고 지원해줄 만한 그런 힘이 있는 게 되게 중요하네. 또 실질적인 말씀을 또 해주셨고요. 네. 그것도 좀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도 말씀드렸더니 돌아와서 갈 데 있나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육학 박사를 한다고 교육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는 생각할 수는 없네. 네. 그것을 현실적으로 추진해 나갈 만한 힘이 필요하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박사님 그러면 제가 어디를 가면 좋을까요? 라고 물었을 때 자네가 이미 경영학 석사 소위 얘기한 MBA라는 것은 한 거니까 케네디 스쿨을 좀 알아보게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근데 이게 저한테는 사실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길이었고 이미 그때는 10월 26일이면 에세이를 준비하기에는 많이 늦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네. 여태까지 생각했던 뜻을 갑자기 바꾸긴 또 무리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 멘토이신 분이 전 청와대 민정수석 하셨던 문종자 숫자 변호사님이 계세요. 근데 제가 많이 따르던 저의 선생님이신데 선생님 친구분이 마침 저희 그 교육부 장관님을 역임하셔서 만나 뵙고 제가 이런 뜻이 있는데 어디로 갈까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교육부 장관님께서 마침 또 전공이 행정학이셨어요. 네. 그리고 그때 또 제가 서울대 대학원에 재학 중일 때이기 때문에 서울대 대학원 그 교육대 수업을 제가 듣고 있었거든요. 관련 교수님들을 만나 뵈면서 여쭸더니 두 분도 역시 케네디 스쿨을 권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갑작스럽게 이제 원서를 준비를 하게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됐었고요. 네. 그래서 마감 3분 전에 원서를 접수하고 그때 이제 갑자기 그 길로 가게 된 네. 조금은 우발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예. 또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네. 하버드 케네디 스쿨이 어떤 대학원 과정인지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네, 하버드 케네디 스쿨은 하버드의 정치 행정 대학원입니다. 청취자들께서 가장 잘 아실 만한 졸업생으로는 현 유엔 반기문 사무총장님을 졸업생으로 보시면 되고요. 네. 그분뿐만 아니라 엘렌 존슨, 설리프 아프리카 대륙 최초의 여성 대통령, 리센룽 싱가포르 총리 등 세계 정치 경제를 주름잡는 지도자들을 길러낸 세계적인 리더의 산실로 많이 알려져 있는 세계적인 리더십 학교로 아시면 될 것 또 같습니다. 조석 씨가 입학해서는 우리 유학생, 우리 한국 학생들도 있었습니까? 그럼요. 한국 학생들이 가장 많은 유학생 명수에 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그 당시에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안 되는데 네. 한 5, 60명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수업 과정은 어땠어요? 수업 과정은 저같이 한국에서만 공부했던 학생들은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을 만한 수업들이었는데 이유는 왜 그러냐면 한국에서는 저희는 그렇게 배우잖아요. 침묵은 금이다. 또 빈수레가 요란하다. 이렇게 많이 배우는데 예. 그렇게만 훈련을 받고 실제로 거기를 갔다가 완전 토론 수업이 많거든요. 예. 그럼 우리 거기서는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봐보면 입을 다문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들의 문화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동양 학생들이 입을 한번 떼기가 굉장히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더군다나 많은 네이티브 스피커들이나 각 전 세계에서 쟁쟁한 그 경력과 어떤 자기들만의 어떤 특수성을 지닌 당당한 분들이 와서 같이 대화를 나누고 그것을 토론하고 자기 의견을 개진을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네. 처음 가서는 상당히 좀 고전을 적응하기가 좀 하기, 힘들었겠군요.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졸업 무렵에는 좀 입이 많이 열렸습니까? 제가 6개월 동안 첫 학기를 보냈을 때가 제가 겨울학기를 들었는데 예. 첫 학기 동안 저랑 같이 수업을 들었던 호주의 최연소 시장을 했던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제가 갑자기 겨울방학 시즌부터 발표를 하고 이제 또 그때는 또 운이 좋아서 발표를 좀 잘해서 전체한테 박수도 몇 번 받고 예. 이런 현상을 딱 보더니 어느 날 저한테 찾아와서 묻더라고요. 지난 6개월 동안은 무슨 일 있었니? 왜 그때 본 너와 겨울방학 때 보는 너가 이렇게 다르냐? 네. 이런 식으로 그 질문을. 비결은요? 그 비결이라고 하기는 참 어려운데 그냥 시간이 지나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못 살아남겠다라는 어떤 급박함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예. 왜냐하면 발표 점수가 다 또 반영이 되기 때문에 네. 그러면서 또 조금씩은 마음이 좀 외국 문화에서 편안해지는 시간들이 한 학기 정도는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뭐 이제 발음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내용을 말할 것인가 그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럼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감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동양인 학생들이 또 특히 남학생들이 네. 가서 이렇게 있다 보면 또 저희가 중국 학생들이나 일본 학생들에 비해서는 또 한국 학생들이 또 국가적으로 또 힘을 좀 못 받는 부분이 사실은 좀 있어요. 예.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과연 나란 사람을 여지껏 어디서 세워왔는가. 말도 잘 안 되고 지식이 있더라도 그걸 표현할 수가 없고 또 이 나라에 와서는 어떤 아는 사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굉장히 좀 주눅이 드는 것도 사실이더라고요. 네. 그러다가 한 학기 정도 잘 들어봤더니 우리 말씀하신 대로 이 친구들도 별로 하는 말이 그렇게 특별하진 않구나 예. 라는 것들을 좀 경험을 하게 되면서 네. 조금씩 이제 입을 떼게 됐던 거죠. 네. 아무튼 그 입학 3분 전에 그 마감 3분 전에 마감 3분 전에 참 네. 마감 3분 전에 그 에세이라고 하셨는데 일종의 이제 자기 소개서죠. 네, 자기소개서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제 공부를 할 것인가 하는 계획. 자기의 계획, 미래 계획, 왜 이곳에 왔는가, 네. 또 어떻게 살아왔는가, 예. 그런 과거, 현재, 미래 이야기를 다 담아낸 네. 하나의 결정체라고 보시면 되죠. 네. 그 내용을 어떻게 쓰셨는지 간략하게 소개해 주실래요? 저희 케네디 스쿨의 모토가 영어로는 Make the world a better place.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자라는 네. 모토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제가 한국 학생들은 제가 듣기로는 제가 입학사정위원을 하기 전에 이렇게 전에 듣기로는 한국 학생들을 뽑기를 상당히 좀 어려워한다고 들었어요. 그 이유는 한국 학생들이 가져온 스펙들이 거의 유사 동일한 거예요. 비슷비슷하니까.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조금 한국에서는 한국 사람 치고는 좀 다른 경력들을 많이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실제 예를 들면은 사회적 명사들과 그때 멘토링이 막 붐이 일어났을 때 네. 사회적 그 명사들하고 그분들에게 가르침을 줄 수 있는 대학생들하고 실제 매치시키는 삶의 스승 운동이라는 운동도 제가 기획을 했었고요. 또 대통령 직속 중소특위에서 청소년들에게 entrepreneurship, 그러니까 기업가 정신, 예. 창업 정신, 경제 경영 교육을 하는 그 프로그램도 제가 초반부터 같이 기획을 했었고, 예. 그다음에 서울대에서 양극화 현상, 교육 양극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서울대에서 서울대 학생들 300명을 선발을 해서 주변의 어려운 지역에 이렇게 멘토링 선생님으로 보내는 멘토링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네. 제가 그 이름이 쌤이라는 이름도 제가 직접 만들고 자문도 하고 네. 그거랑 요새 많이 좀 유행하고 많이 알려진 사회적 기업이라는 이야기가 조금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네. 제가 또 초반에 Goodwill Industry International이라는 세계 최대의 사회적 기업 본부를 그런 이야기가 많이 전해지기 전부터 이렇게 런칭하는 일을 돕고 네. 하는 일을 이렇게 쭉 해오면서 한국에서는 사실 많이 안 알려진 일들 혹은 남들이 잘 안 갔던 길들을 한국에선 사실 많이 안 알아주는 길들이었죠. 그때는. 네. 왜냐하면 들어보기에도 생소한 일들이었으니까. 예.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버드 케네디 스쿨의 모토가 Make the world a better place. 그래서 제 그 주제에 맞춰서 나는 정말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싶었다. 그리고 더 좋은 것으로 만들고 싶었고 네. 그걸 하기 위해서 저는 이런 활동들을 지금까지 해왔다. 예. 그런 취지로 적었던 게 좀 네. 효과를 발휘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그 하버드대 케네디 스쿨의 입학 사정관들의 마음에 쏙 들게. 네, 제가 사실 쓸 때는 정말 잘 됐군요. 몰랐었는데 제가 예. 실제 입학사정위원으로 참여를 하면서 보니까 그런 경험도 있으세요? 네네, 제가 그 하버드 케네디 스쿨 입학사정위원을 하다가 왔습니다. 예. 우리 생각에는 사실 제가 학생일 때 재학생인 신분으로 입학사정위원을 했는데요. 네. 저희 상식에는 사실은 좀 많이 생소할 거라고 보여요. 근데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서는 그 입학사정 어드미션 커미티를 구성을 합니다. 학생들을 그러니까 선발하기 재학생이 위해서. 참여하는군요. 네. 신입생을 뽑을 때. 저희 MPA 과정에서는 그때 20명의 커미티 멤버가 있었는데 네. 참여자들은 학교 관계자 그리고 교수님들 또 케네디 스쿨 교수님뿐만 아니라 다른 과 교수님들 예. 그리고 재학생들 중에서도 20명 중에 2명이 재학생을 선발을 했는데 네. 그 선발하는 과정도 다시 지원서를 내고 다시 면접을 보고 다시 뽑습니다. 근데 한 명은 미국인 학생을 뽑고요. 한 명은 저 같은 외국인 학생을 선발을 하게 되는데 네. 제가 거기에 지원해서 유일한 동양인으로 이제 같이 커미티 멤버로서 일을 했었죠. 네. 혹시 정말 이 다른 대학에 가서 또 그 네. 대학원에 가서 공부하고 싶다 하는 분들을 위해서 뭐 요령이라면 요령이랄까요?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쓰면 좋을지 입학사정관들은 무엇을 중점적으로 보는지 네.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자주 받게 되는데요. 네. 저는 그냥 한마디로 답을 합니다. 모든 에세이들을 제가 수백 편을 같이 보면서 또 지원하는 학생들의 에세이를 이렇게 좀 도움을 주게 될 때 보면 질문은 딱 한마디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Who are you? 당신은 누구십니까? 여기에 대한 답이
사실 에세이의 아주 핵심이 됩니다. 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까지 어떤 과거의 이야기를 당신은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현재 어디에 서 있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어떤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입니까? 네. 라는 질문에 관해서 정말 잘 쓴 에세이들은 많은 분들은 이런 생각을 안 하고 사세요. 특히 한국 학생들은 거의 다 엄마가 하라고 그래서 부모님이 하라고 그래서 그리고 학교 성적이 좋으니까. 네, 그냥 무작정 하다가 이거를 생각해보고 거의 대학원 갈 나이가 돼서도 거의 생각해 본 적이 없이 살아가곤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에세이도 굉장히 좀 그렇게 대동소이한 이야기들이 쓰이게 돼요. 그런데 방금 얘기한 대로 정말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아왔고 어디 서 있고 어디를 향해 가는가에 대해서 자기가 차근히 자기를 좀 돌아보고 네. 하나하나 정리해가는 것들을 충실하게 담아내면은 그런 에세이들은 반짝반짝 빛나더라고요, 정말. 네. 저는 그게 아마 요령이라는 세상에서 유일한 거니까요. 그렇죠. 자기만의 이야기, 네. 자기만의 차별한 독특한 이야기가 에세이를 쓰는데 최고의 비결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아마 우리 국내 대학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될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네, 제가 작년에 또 그 포항공대에서 예. 스티브 잡스와 같은 인재들을 많이 선발하고 싶다고 창의 IT 공학과를 신설을 했어요. 예. 제가 거기 입학사정 프로세스를 다 설계를 하면서 이제 그 경험을 하게 해보면은 우리 말씀하셨던 대로 정말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정말 근데 그 이야기에는 어떤 학생들 같은 경우는 좀 실제로 아닌 이야기를 적는 경우도 있어요. 어떻게 하다 보면 입학사정위원을 하다 보면 그런 경우도 네. 만나게 되는데 정말 느끼게 되는 거는 진짜 진정성 있는 이야기가 정말 아름답게 빛나는 거를 네. 경험할 수 있죠. 네. 조우석 씨의 이제 이런 인생 경험이 또 한 권의 책으로 녹아 있다고 하는데 그 책을 음악 보내드리고 나서 추천서를 만나보겠습니다. 난 믿어요. 임형주입니다. 난 알고 싶어져요. 행복은 어디에서 오나요? 기쁨과 슬픔은 왜 있나요? 소중한 건 찾고 싶어 있을까요? 난 믿어요. 내 모습이 변한데도 이 마음은 영원할래요. 비가 지나간 하늘, 햇살이 더욱 눈부셔요. 슬픈 날들이 와도 이제는 희망을 잃지 않겠어요. 소중한 건 찾고 싶어 있을까요? 난 믿을래요. 힘이 들어 넘어지면 나의 손을 잡아주세요.
명사들의 책 읽기 조우석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어릴 적 꿈이 정말 선생님이 되고 싶다. 그 소박한 꿈이 지금은 어떻게 보면 행복한 교육 방법을 찾는 길로 결국은 연결이 된 게 아닌가 싶어요. 네, 모든 꿈은 어떤 책에 보면 6살 이전에 결정됐다고도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네. 그게 뭐 확 알았다 이런 것보다는 언제나 관심이 있었던 사항 것들이 한때는 뭐 초등학교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뭐 고등학교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교수님이 될 수도 있는데 거기에 관한 어떤 씨앗들을 가지고 있었지 않았나 네.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교육연구소를 설립을 해서 네. 소장으로 활동하고 계시는데 어떤 내용을 지금 만들고 있는 겁니까? 네, 제가 이렇게 독서들을 좀 이렇게 광범위하게 하다 보면 네. 지금 2012년 말부터 세상이 10년간 굉장히 빠르게 변할 거라는 예상들을 많이 해요. 예. 로버트 기요사키라고 가난한 아빠, 부자 아빠라는 저자로 유명한 분도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향후 10년의 변화가 그동안 변해온 200년의 변화보다 더 클 것이다. 그 10년을 준비를 해야만 한다. 네. 라는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한국을 보면 사실 그 얘기들을 아주 많이 하고 계신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분명한 거는 국가사적으로도 지금 기존의 인재들을 선발하던 기준이 한계에 부딪혔기 때문에 새로운 입학사정관제라든가 새로운 어떤 수시 입학이라든가 이런 새로운 그 교육 정책들을 들여오는 이유도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인재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미래에 걸맞는 인재를 지금부터 이제 그렇습니다. 육성을 해야 되는 것이 교육의 과제인데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제가 보니까 그런 교육을 한국 학생들이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너무 마음고생을 한국에서도 많이 했었고 또 저 같은 학생들에 대한 안타까움에서 제가 이제 저희 교육연구소에서 하는 그 교육의 그 형상화시키는 상징은 갈매기의 꿈에 나오는 갈매기 조나단이에요. 그래서 갈매기 조나단의 머리가 향하는 그곳이 방금 아까 입학사정관제와 연결했던 비전 IQ. 다른 말로 하면 나는 누구인가? 또 우리 한국인은 누구인가? 네. 또 우리 세계 시민은 누구인가라는 그 질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껴서 그 교육과 그리고 또 갈매기의 왼쪽 날개는 모든 창의력의 기반이 되고 지금 하버드에서도 거기에 대한 연구가 활발한데 잠재의식에 관한 무의식에 관한 네. 잠재의식 IQ에 관한 내용 이것이 창의력과 또 이 창의력은 자기의 꿈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능력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것이 자기 주도력을 키워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예. 잠재의식 IQ를 길러주고요. 세 번째로는 비전 IQ를 통해 내가 누군지 알고 우리가 누군지를 알고 그리고 거기서는 그래야지 꿈이 거기서 나와요. 그럼 그 꿈을 근데 현실화시키지 못하면 백일몽이잖아요. 네. 근데 그 꿈을 가지고 잠재의식 IQ를 통해서 자기 꿈을 창조해낼 수 있는 힘을 가지면 자기 꿈에 펼쳐나갈 수 있는 어떤 든든한 기반을 갖게 되죠. 그런데 또 그 꿈을 펼쳐나갈 이 글로벌 시대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것 또한 꿈을 충분히 펼쳐나갈 수 없기 때문에 글로벌 리더십 IQ에 관해서 이 세상이 움직이고 있는 변화에 대해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갈매기의 머리와 양 날개를 표상으로 해서 네. 이 세 가지 내용들을 개발해서 학부모, 학생들, 또 학교들, 또 교수님들에게 이제 같이 전파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제 책으로 담아낸 또 한 편의 책이 꿈을 이루는 6일간의 수업이라는 조우석 씨가 쓴 책인데요. 이 책은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썼습니까? 이 역시 책, 뭐 지금 말씀하신 전 계층 다 해당이 되나요? 지금 방금 내기 말씀드렸던 그 내용하고는 이건 그 전에 나온 책이고요. 네. 교육연구소를 설립하기 전에 내가 하버드 재학 시에 예. 나왔던 책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제일 1차적으로는 저처럼 한국 교육에서 마음고생 많이 한 학생들을 위해서 네. 그리고 그 학생들과 함께 마음고생하시는 엄마들을 위해서 네. 또 나아가서는 학교에서도 지금 많이 보고 있어서요. 교사 선생님들 또 그런 타겟으로 1차, 2차, 3차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출간이 되었습니다. 네. 자, 이 책은 공부가 싫었던 아이들의 기적 같은 변화, 마음이 즐거우면 성적도 쑥 오른다. 이런 부제가 있어서 학생들도 이거 보고 공부해 볼까 하는 마음이 들 듯 싶은데요. 네, 대부분 학생들도 그런 마음에 많이 책을 사본 모양이에요. 예. 근데 이제 다들 얘기하는 게 근데 왜 공부하는 법이 하나도 없어요? 라고 얘기를 많이 하세요. 예. 왜냐하면 정말 이 책 안에는 소위 얘기하는 공부법에 관한 얘기는 없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현상은 이 책을 읽고 출판사로 이제 연락이 오기로는 200등이 올라간 친구도 있고
네. 평균 20점씩 올라간 친구도 나오고 예.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게 이제 신기한 거죠. 네. 6일간의 이 책을 읽고 네. 6일간만 실험을 해보면 그렇게 달라집니까? 그거는 각자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여기서 이 책에서 그 제목이 의미하는 6일간의 수업은 어떤 의미로 달았어요? 6일간은 이게 6가지 그 레슨, 교훈이 이 책에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네. 여기 있는 그 중학생으로 이제 표상되는 한 명의 학생이 하버드 형을 만나서 6번의 만남을 통해서 네. 자기 인생을 또 관점을 바꾸고 또 6개월간의 또 시간들을 통해서 자기를 변화시켜가는 내용들을 네. 같이 담고 있어서 또 상징적인 의미에서 그렇게 6일간으로 네.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그 어린 학생들 정말 한창 공부에 대해서 고민하고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는 중고등학생들에게 그 형님으로 일종의 멘토로 도움을 준 그런 경험도 있으시죠? 네. 그런 경험들이 제가 했던 일들이 계속 그런 일들이었으니까요. 네. 네. 자, 그래서 이 책의 그 6일간의 수업은 각 챕터로 지금 돼 있는데요. 행복한 마음으로 책상 앞에 앉는 법, 힘들이지 않고 공부하는 법, 공부에 풍덩 빠지는 법, 욕심과 긴장을 없애는 법,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법, 작은 깨달음을 크게 나누는 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공부를 힘들이지 않고 할 수 있나요? 제가 그런 분을 만나 뵌 적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요? 제가 서울대 윤석철 교수님 수업을 제가 경영 철학 수업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네. 제가 교수님께 한번 여쭤봤어요. 교수님 언제 가장 행복하세요? 그랬더니 교수님께서 좀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공부를 할 때 마음 행복하시대요. 호흡이 편안하게 가라앉고 마음이 평안하시대요. 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사람들은 정말 극소수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요. 예. 대부분은 다들 공부하면 한숨 먼저 나오죠. 저도 그렇고요. 예. 그랬던 거지. 실제로는 다들 공부가 힘든데, 근데 요새 그 몰입 이론으로 되게 유명한 칙센트미하이 박사님의 이론뿐만 아니라 긍정의 심리학들을 보면은 사람이 정말 행복하고 감사하고 즐거운 마음을 갖게 되면은 네. 대뇌 생리학적으로 실제로 호르몬이 다 변화가 되고 심장 파동이랑 뇌파까지 다 변화가 된다라는 결과까지 보여주고 있어요.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말 제대로 하는 법을 알기만 하면은 개인적으로는 완전히 고통이 없을 수 있다고 그런 건 믿지 않습니다. 전 그래서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한테 말씀드릴 때 우리는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No pain, no gain. 근데 저는 그걸 좀 바꿔서 less pain, more gain. 네. 좀 덜 마음고생하고 좀 더 효과를 봤으면 좋겠다. 네. 이런 마음들을 담고 있죠.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 책 내용이 궁금해지실 텐데요. 책 내용을 그럼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의 감정은 이야기 속의 사과와 같아. 무시하고 부딪히면 자꾸 부풀어 오르고 어루만지고 다독이면 금세 작아져. 그게 바로 감정의 비밀이야. 나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런데 감정을 어떻게 어루만져요?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순간 내 머릿속에 커다란 공기덩어리를 토닥거리고 있는 내 모습이 떠올랐다. 싱긋 웃고 있는데 형이 말했다. 감정을 어루만진다는 건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는 걸 말해. 감정이 떠오르면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거지. 그래, 난 어떤 감정이든 느낄 수 있어. 내 안에 있는 감정을 소중히 여길 거야. 참거나 무시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인정해 줄 거야. 감정아, 실컷 이야기해보렴. 내가 곁에서 조용히 들어줄 테니까 하고 말이야. 형은 자신의 낡은 수첩을 펼쳤다. 이걸 한번 봐. 수첩을 들여다보니 이런 말이 적혀 있었다. 인간의 감정에는 법칙이 있다. 인정이나 공감을 받지 못하면 감정은 변하지 않고 그 상태에 머물러 버린다. 반대로 감정을 인정하고 소중히 여기면 저절로 좋은 상태로 변화한다. 내가 다 읽었을 때쯤 형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유명한 심리학자 유진 젠들린의 말이야. 난 감정의 법칙을 알게 된 후부터 화가 나도 억지로 참지 않게 됐어. 그 대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지. 지금 화가 많이 났구나. 맞아. 그럴 만도 해. 화를 내도 괜찮아. 그건 나쁜 게 아니니까. 그렇게 말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기분이 좋아지곤 해.
네, 조우석 씨의 책 꿈을 이루는 6일간의 수업 중에서 욕심과 긴장을 없애는 법의 일부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감정이든 자신의 지금의 그 감정을 인정하고 소중히 여기면 또 좋은 상태로 변화될 수 있다. 네, 그 얘기군요. 주로 이제 한국 학부모님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아, 이까짓 것 가지고 마음 아파하면은 나중에 어떻게 살래? 네. 정신 차려. 근성을 가져야지. 이렇게 가르치시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사람의 몸과 마음은 그렇게 다뤄지지 않거든요. 있는 그대로 감정을 판단하지 않고 네. 있는 그대로 감정을 인정해주고 느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감정은 어떤 형태로든 파괴적인 형태로든 네.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요. 예. 또 이 사람뿐만 아니라 물도 그렇다면서요? 네, 그 유명한 책들이 에모토 마사루 박사님의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책에서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말을 물한테 들려줬을 때 네. 결정체가 굉장히 아름다운 결정체를 보여주고 넌 못해, 바보 같은 녀석아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물 결정체가 상당히 예쁘지 않은 모양으로 변하는 걸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네. 혹자는 그게 근사과학이다, 과학을 빙자해서 한 얘기다 이런 설도 이야기를 하긴 하세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TV나 이런 데서 보면은 밥에다가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했을 때 밥이 예쁘게 이렇게 발효가 되고 네. 나쁜 얘기를 들려주면 썩어버리고 이 검은 곰팡이가 그렇죠. 되고요. 그다음에 또 양파를 또 키울 때도 욕한 양파랑 또 이렇게 좋은 말을 들려준 양파랑 성장 속도가 달라지고요. 네. 또 예일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님도 사람에게 좋은 말들을 하고 걷는 속도를 측정하고 또 부정적인 말들을 하고 걷는 속도를 측정했을 때 걸음 속도와야 자기도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변하는 어떤 여러 가지 증거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좀 근거가 있다고 보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 감정이 이제 뭔가 이렇게 나빠지는 것은 우리가 이제 외부 자극, 스트레스를 이제 받기 때문이고요. 특히 이제 공부와 관련해서는 학생들이 힘든 것이 뭔가 중압감이 많잖아요. 그럼요. 저도 너무너무 많이 힘들었던 것 같고요. 그 많은 이유 중에 왜 하는지가 저희 한국에선 잘 안 묻는 것 같아요. 예. 공부를 왜 하냐? 그러면 그냥 부모님이 하라고 하니까, 선생님이 하라고 하니까, 남들이 하라고 하니까. 그러다 보면은 들어갈 수 있는 대학은 정해져 있고 여러 사람들이 그 대학을 다 같이 가고 싶어 하니까 경쟁을 낳게 되고 거기서 서로 많은 부정적 감정들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스트레스 없이 행복한 마음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지, 그러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저는 언제나 근원적인 것이 가장 실질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정말 나는 누군지,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와서 왜 어떻게 살아가는지, 거기에 관한 근원적인 질문을 좀 더 쉬운 말로 하면은 자신만의 꿈을 정말 발견하게 되고 네. 자신만의 소명을 발견하게 되면은 어려운 일이 오더라도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자기만의 내적인 힘을 끌어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일 자체가 어렵다, 스트레스가 된다가 문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이걸 하고 싶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내 생에서 이루어야 될 나만의 꿈이고 비전인가, 네. 그것을 묻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실질적으로는 그 이너 게임 오브 테니스라는 책이 있어요. 그게 스포츠계를 1970년대 발표가 되면서 완전 발칵 뒤집어 놨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보통은 우리가 테니스를 만약에 배운다고 할 때 보통은 제가 교수님들 강의할 때 여쭤보니까 길게는 1년, 짧게는 2개월, 체육교육과 교수님은 하루면 배울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 이너 게임 오브 티모시 고웨이라는 그분께서 이제 하버드를 졸업하시고 필립스 아카데미라는 데서 교사 생활을 하시다가 테니스 코치를 하셨는데 그분이 유명한 미국의 방송에서 한 20-30년 운동을 전혀 안 한 아줌마를 데리고 20분 만에 테니스를 가르칩니다. 네. 서브부터 전부 다 치는 법까지. 그러면서 이분이 말씀하시는 거는 셀프 원의 상태로 그걸 배우는 게 있고 우리가 소위 한국에서 많이 배우게 되는 판단하고 교정하고 반복하는, 근데 셀프 2의 모드에서 이걸 배우게 되면은 저절로 그걸 배울 수 있다고, 우리 안에 이런 거는 모두가 저절로 배울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이론을 하면서 이게 전 스포츠계에 도입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요새는 이너 게임 오브 스키, 이너 게임 오브 뮤직, 이너 게임 오브 워크까지 많이 알려진 이론인데 네. 한국에 또 소개는 됐는데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꼭 하고자 한다면 하고자 하고 실질적으로 내 안에 그 힘이 있다고 믿어주고 네. 판단하지 않고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이완시키는 예. 그 그러면 다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아니요. 실제 우리 안에 있는 힘이 우리를 그거를 정말 배우도록 이끌어주는 강력한 힘이 된다라는 네. 실증적으로도 다 증명이 됐고요. 저도 한번 실험해봐야겠는데요. 자, 그럼 계속해서 꿈을 이루는 6일간의 수업, 이 책의 본문 내용 또 소개해드립니다. 간타야, 인생이란 원래 실패의 연속이란다. 문제는 거기서 멈출 것인가, 다음 단계로 나아갈 것인가야. 이번 실패를 다음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생각할 수 있다면 실패를 즐길 수 있겠지. 변한다는 것은 멋진 일이야. 새로운 일이 기다리고 있는 거니까. 실패를 한번 즐겨보렴. 세상에 불가능한 일은 없어. 하지만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겠지? 책을 덮으며 형이 말했다. 히토리는 나이가 많든 적든 자신과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을 친구로 여겼어. 하지만 섣불리 간섭하거나 조언하지 않았지. 혹시 실패하거나 낙심한 친구가 자신을 찾아오면 히토리는 그 앞에 마주 앉아 이야기를 들어주었어. 고개를 끄덕이고 이해해주면서 말이야. 울면서 이야기하는 간타 앞에 마주 앉아서 고개를 끄덕이는 히토리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런 위로를 받으면 아무리 큰 실수를 했어도 다시 용기가 생길 것 같았다. 아까 히토리가 에너지를 제대로 쓰는 법을 주위 사람들에게 가르쳤다고 했지? 우리가 실패할까봐 불안해하면 몸과 마음이 긴장해서 엄청난 에너지가 소모돼. 히토리는 그 사실을 친구들에게 알려준 거야. 형은 낡은 수첩을 다시 펼치더니 그 속에 적혀있는 말을 보여주었다. 사람들은 흔히 실패할까봐 불안하고 짜증을 내고 눈을 치켜뜨며 화를 내곤 합니다. 하지만 절대 실패하지 않을 거라고, 일이 잘 풀릴 거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조바심을 낼 필요가 없지요. 어차피 나는 잘 될 것임을 굳게 믿기 때문에 긴장하거나 화를 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일이 잘 안 될까 불안한 사람이나 혹시 실패할까 염려하는 사람들은 매일 엄청난 에너지를 들여가며 쓸데없이 긴장하거나 불안해하고 걱정하며 스스로에게 화를 냅니다.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의 일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히토리라는 사람 어떤 인물인가요? 네, 사이토 히토리는 일본의 지금은 제가 몇 년까지인지는 정확히 기억 못하는 15년간 이상 납세액 1위를 달리고 있는 일본의 부자입니다. 예. 근데 재밌는 건 이분이 그 중학교를 중퇴한 인물이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히토리라는 인물을 따르는 그 10명의 제자들도 또한 학력이 그렇게 뛰어나진 않아요. 근데 히토리로부터 정말 운이 좋아지는 법, 행복해지는 법, 감사해지는 법을 벌고 나서는 이분들이 전부 다 백만장자가 돼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제 인생에서 미국에 들어갈 때 제가 딱 3권을 들고 들어갔어요. 제게 책의 집이 한 3,000권 정도가 있는데 그중에 베스트 3권만 딱 들고 미국을 들어갔는데 그중에 한 권이 이 사이토 히토리 사장님이 쓴 1% 부자의 법칙이라는 책이에요. 예. 근데 이 책은 재밌는 게 돈 버는 법이 하나도 안 써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떻게 혼잣말을 하는 법, 감사하는 법, 네. 이런 식의 전혀 이 부와 상관없는 이야기들이 써 있는데 이것을 따라하는 사람들이 부자가 되니까 굉장히 재밌는 책이죠. 결국은 긍정의 힘이라 그럴까요? 네, 긍정의 힘이라고 이야기를 알려지지만 그보다 좀 더 깊이가 있는 내용들인 것 같아요. 네, 뭔가 네. 이제 더 확신을 갖고 네, 잘될 그분만의 것이다. 어떤 정말로 낙관적인 생각. 낙관적인 생각.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진 사고는 그렇게 알려져 있죠. 네. 네, 아무튼 그러니까 참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그 보는 시각에 따라서 우리 자신의 인생도 달라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럼요. 그리고 말 속에 참 큰 힘이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말이 시가 된다고 하는 말이 정말 말이 시가 되니까요. 네. 아무튼 이 꿈을 이루는 6일간의 수업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공부에 대해서 정말 다시금 진정한 공부의 힘이 무엇인지 확인했으면 좋겠고요. 그 옆에서 지금 조바심 내고 있는 부모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네. 사실 학부모님 역할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요. 어떤 조언을 주고 싶습니까? 첫 번째로는 이루지 못한 자신들의 꿈을 강요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내 아이가 정말 어떤 꿈을 갖고 있는지
이 아이의 소질이 무엇인지, 이 아이가 정말 가슴에 어렸을 때부터 이만의 자기만의 이루어야 될 소명의 씨앗을 갖고 나온 아이로 바라보기보다는 한국 부모님들을 많이 보게 됐을 때 무의식적으로 우리 부모님들이 이루지 못한 꿈 혹은 남들이 보기 좋은 꿈들을 많이 이렇게 강요하시는 것 같아요. 예. 조벽 교수님도 그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강요된 꿈은 악몽이라고. 저도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정말 학생들이 있는 그대로 자신만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피워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 네. 그걸 하기 위해서는 제가 이런 비유를 쓰곤 합니다. 노아의 방주 시대가 다시 한번 왔다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21세기의 세 가지 특징은 첫 번째로는 급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안정하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 복잡하다는 얘기를 해요. 마치 홍수대와 같이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넘쳐나고 근데 재밌는 건 가뭄 때만큼 먹을 물을 못 구할 때가 홍수 때라고 얘기들을 많이 해요. 이럴 때일수록 정말로 요새는 지식 전달자의 개념이 많지 스승이나 정말 인격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멘토나 이런 분들을 만날 기회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떤 경우는 유명한 분들을 많이 찾아주시는데 가끔씩은 제가 느끼는 건 유명하다는 것과 정말로 내 아이의 스승이 될 만한 인품을 갖췄다는 건 다른 이야기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시대에 학생들을 위한 엄마들의 세 가지 노아의 방주는 첫 번째로는 좋은 스승과 멘토를 찾아주시고 또 정말 좋은 교육 컨텐츠를 아이들에게 그게 공부법이나 학원을 보내라는 얘기가 아니라 네. 정말로 이 아이가 자기만의 시각과 자기만의 그 어떤 눈과 귀를 가지고 둘 수 있는 그러한 자기만의 관을 가질 수 있는 컨텐츠와 네. 이렇게 살다 보면은 외로워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있는 또래 공동체, 이 성장의 삼각형을 아이한테 조성해 주는 것이 네. 제가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아닌가 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7월 1일인데 기말고사 앞두고 있고 또 고3 수험생들은 한창 이 여름을 정말 치열하게 보내야 내가 원하는 곳을 갈 수 있다 이런 각오로 힘들게 보내고 있을 거거든요. 네, 듣기만 해도 저도 벌써 한숨이 나옵니다. 이런 후배들에게는 어떤 이야기 해주고 싶어요? 후배들한테는 제가 그냥 첫 번째는 우스갯소리 하나를 하고 그냥 네. 제가 제가 두 번째는 정말 제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하나를 전해주고 싶은데요. 네. 첫 번째로는 한국 교육제도가 정책이라는 게 우리 학생의 힘으로 바꾸기는 쉽지는 않아요. 지금 현재는. 주어진 조건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정글을 밀어버릴 힘이 없으면 얘들아 타잔이 되자. 그래서 있는 이 정글에서 어떻게 우리가 잘 살아날 수 있을지를 내가 내 꿈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주어진 환경 속에서 잘 살아갈 수 있을지 생각을 하자. 네. 지혜로워지자. 엄마랑 싸우지 말고 학교랑 싸우지 말고 그 에너지 모아가지고 정말로 어떻게 내 뜻을 어느 타이밍에 펼칠 수 있을지 그때를 한번 준비해보자 네. 라는 제가 조언을 첫 번째를 하고요. 두 번째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 혹은 이런 얘기를 듣거나 제가 사인을 막 2시간씩 해주게 될 때도 있는데 학생들한테 꼭 적어주는 말입니다. 조세 캠벨이라는 유명한 신화학자가 신화학의 대가가 계셨는데 그분이 돌아가시기 몇 해 전에 빌 모이어라는 아주 유명한 언론인하고의 대담에서 빌 모이어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젊은 학생들, 어린 학생들이 어떤 길을 가야 될지 정말 다들 고민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했을 때 그때 한 말씀이 Follow your bliss. 이걸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당신의 내면에 깊이 있는 기쁨을 따라가십시오. 당신에 있는 지복을 따라가십시오. 그러면서 Don'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덧붙이는 말씀이 그러면 모든 것이 막혔던 막막한 그 길에 우주가 당신을 위하여 길을 내어줄 것입니다. 이 말을 남기세요. 네. 그래서 저도 학생들한테 Follow your bliss. 우리 너희 안에 있는 정말 가장 너답고 가장 기쁜 너만의 길을 찾고 그 길을 걸어가라. 네. 그 길을 걷기 위해서 지금 있는 이 시간들을 넘어가기를 바란다. 네. 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네요. 그렇군요. 네, 꿈을 이루는 6일간의 수업 추천해드리면서 우리 학부모님과 학생들에게 주는 조우석 씨만의 독특한 색깔의 조언을 들어봤습니다. 다시 음악 보내드리고 두 번째 추천서 만나봅니다. 유키 구라모토입니다. 루이제강.
꿈을 이루는 6일간의 수업의 저자이고요. 에듀베리 교육연구소 소장인 조우석 소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유학 전에 3,000권의 책이라고 하셨는데 지금은 더 많이 늘었겠네요. 네, 좀 놀 자리가 없어서 지금 자꾸 기부하면서 보내고 있는 중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 한국어로 된 책만 읽은 책만 해도 한국어로 된 책을 만화를 합쳐주시면 네. 10,000권은 넘는 것 같습니다. 만화를 워낙 많이 읽어서요. 어릴 때요? 아니요, 지금도 만화 좋아합니다. 예. 네.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 만화 보면 공부 못해 보지 마 이제 그런 적도 있었거든요. 네. 근데 아니죠? 아니요, 저는 괴로워서 많이 봤어요, 책을. 그래요? 좀 현실을 좀 도피하고 싶어가지고 예. 책도 그렇게 많이 봤고 만화도 그렇게 많이 본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왜냐면 현실 세계에서는 그 부모님들이나 제가 항상 물었던 건 엄마 왜 공부해야 돼? 혹은 선생님들한테도 제가 이걸 왜 공부해야 됩니까? 그럼 주로 하시는 말씀이 다 너 잘 되라고 이렇게만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인생에는 그 이상의 뭔가가 있을 것 같은데 항상 그런 얘기 외에는 듣기가 힘들어지니까 네. 되게 많이 좀 외로웠던 것 같아요, 학창 시절에. 네. 근데 책을 읽으면 그 저자들하고 막 소통되는 느낌이 났어요. 이 사람들은 날 이해해 주는구나. 그런 느낌들이. 그래서 저가 어떤 사람들은 제가 똑똑해서 책을 읽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전혀 아니고요. 예. 마음이 괴로워서 위안을 받기 위안을 위해서. 받기 위해서 책을 저는 많이 봤던 것 같고요. 네. 만화는 또 저한테 새로운 세계로 이렇게 떠날 수 있도록 예. 하는 저만의 도피처를 마련해 줘서 만화는 좋아했어요. 지금도 그래- 좋아하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책을 통해서 정말 많은 스승들을 만났네요. 네, 책을 통해서 구딜 헌팅에도 그 주인공이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는데 전 책을 통해서 많은 분들을 교류한 것 같아요. 네. 요새는 유튜브를 통해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많은 책 중에서 어떤 책을 또 두 번째 책으로 고르셨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이번에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은 네. 파커 팔머의 가르칠 수 있는 용기라는 책입니다. 예. 파커 팔머는 미국의 굉장히 존경받는 교육자이시고요. 그분께서는 또 이제 퀘이커 공동체에서 오랜 기간 동안 침묵이나 묵상의 시간들을 가지시면서 진중하게 교사란 누구인가, 네. 그런 정체성에 대한 탐구들, 우리는 왜 교육자가 되었는가, 그런 내용들을 굉장히 심도 있게 다루어진 책이어서 네. 제가 이 책을 선별을 했습니다. 네. 가르칠 수 있는 용기라는 책 제목인데요. 네. 이 책도 참 제목이 네. 강렬해요. 어떤 내용을 담았습니까? 책을 쉽게 설명하기는 정말 만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조금 아까 설명드렸듯이 정말 교사란 누구인가, 그리고 우리는 왜 교사가 되었는가, 교육자, 그거는 단지 어떤 선생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사실 다 교사로 살아가시게 되잖아요. 네. 그것이 가정에서 오던 직장에서가 됐던 후배를 가르치던 자녀를 가르치던 우리가 모두 교사인데 과연 이 교사로서의 힘은 어디서 오고 진정성은 어디서 오는가. 예. 바로 그것은 교사의 자아 정체감과 우리나라 말로는 좀 번역이 부족해 보이는 integrity, 여기선 성실성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참됨이라는 단어를 좀 더 좋아해요. 예. 교사의 정체성과 참됨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예. 자, 그러면 파커 파머의 가르칠 수 있는 용기 중에 본문 내용 소개해 드립니다. 우리는 현재 교육개혁에 대한 국가적인 논의를 벌이고 있다. 그러나 그 논의는 올바른 문제 제기가 있어야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이 책은 국가적인 논의에서 제기되지 않았던 교육에 대한 질문을 제기한다. 이 질문은 교사들을 교육하고 채용하는 기관에서조차 제기되지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훌륭한 가르침이 정말로 중시되는 곳에서는 이러한 질문이 반드시 제기돼야 한다. 이러한 질문은 우리의 전통적인 질문보다 더 깊은 탐구를 요한다. 우리가 흔하게 묻는 것은 무엇이라는 질문이다. 우리는 어떤 내용을 가르칠 것인가? 논의가 약간 깊어지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라는 질문이 나온다. 잘 가르치려면 어떤 방법과 기술이 동원돼야 하는가? 또 논의의 단계가 더 깊어지면 왜라는 질문이 제기된다. 우리는 어떤 목적,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가르치는가? 하지만 우리는 누구라는 질문은 거의 하지 않는다. 가르치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의 자아는, 그의 자아의식은
그가 학생, 학과, 세상에 연결되는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교육제도는 어떻게 하면 훌륭한 가르침의 원천인 자의식을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가? 무엇이, 어떻게, 왜라는 질문이 유일한 질문인 것처럼 제기되지만 않는다면 이 세 가지 질문에는 별반 이의가 없다. 이 세 가지 질문은 가르침과 배움의 중요한 통찰을 얻게 한다. 그러나 내가 이 책에서 탐구하려고 하는 영역, 즉 가르치는 자아의 내면 풍경을 개척해 주지는 않는다. 이 풍경의 지도를 작성하려면 지성, 감성, 영성의 3대 노선을 취해야 하며 그중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교육을 지성으로 축소해버리면 그것은 차가운 추상적인 개념이 돼버리고 만다. 반면 감성으로만 다룬다면 나르시스적인 감상주의가 돼버린다. 영성으로만 접근한다면 이 세상과의 연결을 잃어버리게 된다. 따라서 지성, 감성, 영성이 혼연일체가 돼야만 바람직한 전체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 세 가지는 인간의 자아와 교육에서 가장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 나는 이 세 가지를 이 책 속에 긴밀히 엮어 넣으려고 한다. 네, 가르칠 수 있는 용기, 이 책 내용 중에서 내면으로의 가르침 중에서 일부를 소개를 해드렸는데 정말 무엇을 어떻게 왜 해도 중요하지만 누가 가르치는가, 참 이 누구에 대해서 우리가 소홀했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제 이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죠. 네. 무엇을 가장 우선으로 꼽으시겠습니까? 아니, 여기 파커 파머가 얘기했듯이 어느 하나도 빼놓을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여기서 약간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만 제가 더 네. 읽어보면, 지성은 가르침과 배움에 대한 우리의 사고방식을 뜻한다. 사람들이 알고 배우는 방법에 대한 개념, 학생과 학과의 본질에 대한 개념의 구체적인 내용과 형태를 뜻한다. 감성은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에서 우리와 학생들이 느끼는 방식을 말한다. 교사와 학생 간의 교감을 증진시키기도 하고 위축시키기도 하는 그런 느낌을 뜻한다. 영성은 삶의 장엄함에 연결되려는 가슴속 동경이 다양하게 표현되는 방식을 뜻한다. 사랑과 노동을 촉진시키는 동경, 특히 가르침이라는 노동을 촉진시키는 동경을 뜻한다. 그렇기 때문에 네. 셋 다 혼연일체로, 삼위일체로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책을 읽다 보면 정말 가르치는 일이 정말 소중하고 어떻게 보면 참 이게 어떤 그 사명을 가져야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듯 싶어요. 네, 저도 그런 생각 많이 들어요. 예. 이 교사의 자아의식에 대한 질문, 또 교육자에게 던질 수 있는 가장 또 근본적인 질문이 되겠죠. 네, 정말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읽고 나서 어떤 느낌이 들었습니까? 읽고 나서는 제가 이제 한 3번 정도 본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부담스럽습니다. 워낙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관해서 쉽게 말로는 답할 수가 있으나 이 책은 삶으로 답해야 하기 때문에 네. 거기에 관한 부담감이 있는 동시에 또 역시 함께 올라오는 충만함, 교육은 정말 이래야지, 네. 이것이 본연의 모습이지 라는 그런 또 희망이나 네. 이런 느낌들이 같이 있죠. 네. 지금도 이제 이 교육 관련 일을 하고 계시고 또 학창 시절 힘들었다 이제 이런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급변하는 이 사회에 우리 대한민국의 학생들이 이런 길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일, 방향을 지금 제시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장기적으로 어떤 계획이 또 있는지도 소개해 주세요. 네, 저와 가장 절친한 친구가 아쇼카라는 미국의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회적 기업 재단, 지원하는 재단에서 일하고 있어요. 네. 거기서 하고 있는 일은 전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들을 전 세계에서 찾아내서 그 사람들을 지원해주고 네트워킹하고 이런 일들을 해요. 그 친구와 저와 이제 10년 안에 하고 싶은 일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들, 네. 단체들을 찾아서 단지 돈만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교육과 네트워킹과 비즈니스 전략과 스트래터지까지 전부 다 지원해 주는 그런 어떤 재단을 벤처 필란스로피라는 개념의 재단을 네. 하는 게 꿈이고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그걸 하고 아주 여기서 나왔듯이 행복한 모델 학교를 하나를 만들고 가는 게 제 장기적인 꿈이고요. 네.
그 꿈이 꼭 이루어져서 우리 학생들이 정말 학창 시절은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기였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응원해 주세요. 네, 오늘 책 소개도 잘 받았고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꿈을 이루는 6일간의 수업의 저자인 조우석 씨와 함께 오늘 가르칠 수 있는 용기라는 책 그리고 꿈을 이루는 6일간의 수업 두 권의 책 만나봤습니다. 명사들의 책 읽기 다음 주 인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